안녕하세요. 뒤통수 세게 맞고 인생 공부했던 40대 중반 남성입니다. 예전부터 사람들이 접할 수 있는 TV, 라디오 등엔 결혼에 관한 막장 이야기가 참 많죠. 저 또한 그런 방송을 보고 들으며 혀를 끌끌 차면서도 저런 건 다 꾸며낸 내용이겠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세상에 저런 일이 어디 있나 싶어서요. 하지만 한 살, 두 살 먹다 보니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긴 하더군요. 주변 지인의 이야기 혹은 뉴스 기사거리 등을 접해보면 말입니다. 그때도 참 무서운 세상이다 생각하며 나는 남들에 비하면 비교적 평범한 삶을 살고 있어서 참 다행이라고 여겼었어요. 하지만 먼 일처럼 느껴졌던 그런 사건이 제 인생에도 한 번 호되게 찾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제 사연은 바로 그 당시 제가 겪었던 고통과 그 결말에 관한 이야기예요. 저는 지인의 소개로 나이 30에 3살 어린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지 2년 만이었죠. 다들 아시다시피 평범한 공무원의 연봉은 그다지 높지가 않아서 아내와 저는 아주 작게 살림을 시작할 수밖에 없었어요. 감사하게도 저희 부모님이 6천만 원을 지원해 주셨기에 제가 모은 돈 약간과 대출을 껴서 제가 원래 부모님과 함께 살던 동네에 연식이 오래된 작은 아파트 한 채를 얻을 수가 있었죠. 이곳은 서울에 비하면 집값이 비교적 많이 저렴한 지방이었거든요. 미용사였던 아내는 부침성이 좋고 살가운 성격이었어요. 미용사로 일할 때 손님들을 많이 대해봐선지 사람을 편하게 해주는 능력이 있었죠. 저희 가족은 그런 아내를 참 좋아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제 남동생과 여동생도요. 제 형제들 중 특히 막내 여동생은 아내를 무척이나 좋아하고 따랐습니다. 아내와 여동생은 1살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 그런지 같이 밥도 술도 먹으러 다니고 쇼핑에 문화생활에 정말 많은 것을 함께 했었어요. 동네와 조금 떨어진 시내에서 네일샵을 운영하던 제 여동생과 미용사였던 아내는 손님이라는 공통 주제와 더불어 수더분한 성격까지 아주 쿵짝이 잘 맞았죠. 처가댁에서도 처사위인 저를 무척이나 좋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쌍둥이 동생이었던 처제 또한 제겐 살갑게 굴었지만 자기 언니인 아내에게는 조금 퉁명스럽더라고요. 제가 언제 한 번은 이유를 물었더니 처제가 이렇게 투덜대더군요. 언니랑 자라면서 엄청 싸웠거든요. 언니가 저랑 똑같이 생겼다는 걸로 너무 장난을 쳐서요. 학교 다닐 때도 제 남자친구한테 저인 척 장난치고 자기 남자친구도 있는데 저인 척 재미로 단체 미팅에 나가기도 하기도 해서요. 야, 넌 왜 쓸데없는 얘기를 네 형부한테 해? 다 어렸을 적 장난이지. 그래서 이젠 네가 하도 싫어하니까 안 그러잖아. 미안하다, 미안해. 아내는 그런 처제에게 미안하긴 한 듯 민망한 웃음을 지으며 처제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장난기 많았던 아내가 그런 장난을 많이 쳤을 법도 했다고 내심 속으로 생각했어요. 아내와 처제는 정말 그 정도로 얼굴이 똑 닮아 있었거든요. 키도 체형조차도요. 심지어 얼굴에는 점도 하나도 없어 사소한 점이나 흉터로 두 사람을 구분하는 것도 쉽지 않았죠. 아내는 결혼 후 2년 뒤 첫 아들을 낳으면서 다니던 미용실을 그만두었어요. 그리고 이듬해 아내는 동네 미용실을 인수하게 되었죠. 오랫동안 저희 동네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던 아주머니께서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던 아들 부분의 집으로 이사를 가셨거든요. 처음 가는 자신의 가게에 아내는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미용실을 인수한 지 2년 만에 둘째 아들을 출산하게 되어 딱 3달간 미용실을 쉬었을 때를 빼곤 일주일에 일요일을 제외한 날엔 무조건 가게 문을 열었죠. 아이들이 어느 정도 자랄 때까진 저희 어머니가 육아를 도와주셨고요. 그리고 아내의 부침성 때문인지 아내의 미용실은 금세 동네 여자들의 아지트가 되었습니다. 할머님들부터 아줌마들,
그리고 아내 또래 젊은 여성분들까지 아내 미용실에 한 번 들르면 30분 이내로는 나오는 법이 없었죠. 그렇게 결혼한 지 8년쯤 되었을까요? 그땐 제 동생들도 전부 결혼해서 다른 지방으로 출가를 했었어요. 어느새 이 동네엔 부모님과 저희 가족밖에 남지 않았죠. 그러던 어느 주말 저희 부모님 댁에서 다 같이 식사를 하고 있는데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어머님, 그 얘기 들으셨어요? 재작년에 이사 왔던 그 초등학생 애 둘 둔 부부 있잖아요. 이번에 글쎄 이혼한대요. 뭐? 아니, 애들도 그렇게 어린데 왜? 우리 시내에 엄청 큰 단란주점 하나 있잖아요. 알고 보니까 그 집 남편이 회사 회식 때 거길 몇 번 갔었다가 거기 술집 여자 한 명한테 홀랑 빠져서 집 담보대출에 애들 앞으로 든 적금까지 죄다 깨서 갖다 바친 걸 딱 걸렸대요. 그래서 그 집 여자가 눈이 돌아서 그 술집 가서 그 여자 머리 뜯고 깽판 치고 아주 난리도 아니었대요. 그래? 아유, 젊은 양반이 어쩌다 여자한테 미쳐버려서는. 그런데 애미 넌 무슨 일을 그렇게 자세히 알아? 그 집 애기 엄마가 너희 미용실 다녀? 아니요. 사실 그 단란주점에 다니는 언니 한 명이 저희 미용실 단골이거든요. 저랑 3살 차이 나는데 이혼하고 애들 아빠한테 양육비 보내야 한다면서 엄청 열심히 일하더라고요. 술집 여자는 다 문란하고 게으른 줄 알았는데 제 편견이었나 봐요. 그래도 너무 가까워지지 말거라. 날 꼰대라고 말해도 어쩔 수 없는데 괜히 사람들이 많이 기피하는 직업은 다 이유가 있다. 노파심에서 하는 소리야. 네, 알겠어요, 어머님. 걱정 마세요. 그만큼 아내는 동네 사정에 대해선 정말 모르는 일 없이 빠삭했어요. 아내 미용실은 동네 공식 수다방이었죠. 하지만 행복과는 별개로 저희 집의 경제 사정은 썩 좋지 못했습니다. 세금 다 떼면 200만 원 남짓인 제 월급에 아내 미용실 수입을 더해도 생활비에 공과금 그리고 다달이 대출금과 곧 차례로 학교에 들어갈 아들들을 위한 학비, 적금까지 전부 나가면 수중에 돈이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아내의 씀씀이가 점점 해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상했어요. 분명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기세라도 아껴야 한다며 낮엔 집안의 불을 온통 다 끄고 겨울엔 아주 추워야 보일러를 찔끔 켜던 구두쇠 아내였는데요. 점점 저희 집엔 아내가 홈쇼핑과 인터넷에서 시킨 택배 상자가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언제는 또 집안의 가전들을 죄다 싹 바꾸더라고요. 그때서야 저는 심각성을 깨닫고 아내에게 물었죠. 여보, 내가 당신한테 벌어다 주는 돈이 적은 게 너무 미안해서 웬만하면 집안 살림 운영하는 데는 당신한테 이런 방구 안 하려고 했는데 말이야. 당신 요즘 씀씀이가 너무 커지지 않았어? 아, 나 얼마 전에 갯돈 탔어. 나 동네 여자들이랑 개모임 하잖아. 그래서 이참에 가전도 좀 바꾸고 그동안 못 사던 옷들, 가방들 나한테 선물 좀 해주고 싶었어. 게다가 애들 옷도 우리 항상 저렴한 것만 사줬잖아. 이렇게 돈 있을 때 비싼 것들도 사 입혀봐야지. 그 갯돈 탄 건 왜 저에게 이야기하지 않은 건지. 아니, 애초에 걔를 들고 있는 것도 몰랐지만 저는 그냥 알았다고 대답하고 말았습니다. 뭐 아내가 없는 돈을 어디서 훔쳐온 것도 아닐 테고 수중에 들어온 돈으로 어련히 알아서 썼겠지 하는 마음으로요. 하지만 그때 잠깐뿐이겠거니 하던 아내의 씀씀이는 해가 갈수록 점점 더 해프다 못해 무서울 정도로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결혼해서 다른 지방으로 내려가 살던 제 여동생에게 듣기로 쉬는 주말을 이용해 여동생이 살던 지역에 내려와 아내와 여동생은 이런 대화를 나눴다고 해요. 아가씨네 오빠 차 좀 바꿔줄까 해요. 고급 세단으로요. 나란이라는 귀한 사람인데 적어도 출퇴근하는 차는 좋고 편한 거 타고 다녀야지 싶어서요. 여유되면 신축 아파트도 좀 알아볼까 고민 중이네요. 우와, 새언니, 미용실 엄청 잘 되시나 봐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집 대출금 갚고 사는 것도 빠듯하다고 저한테 엄청 하소연하시더니 저는 이 네일샵 하면서 언제 언니처럼 돈 모을 수 있을까요? 아, 남편 벌이도 고만고만하고. 왜 못해요? 돈이 벌기 어려운 것 같아도 막상 큰돈 만져보면 또 별거 아니더라고요. 여동생은 전화로 제게 말을 전해주면서 정말로 전화한 용건을 꺼내더군요. 여동생은 궁금한 듯이 제게 물었어요. 오빠, 새언니 진짜 미용실 대박 났어? 아니, 아무리 그래도 동네 장사잖아. 언니 입은 옷도 그렇고 들고 온 가방도 꽤나 비싸 보이고 여기 놀러 와서 나랑 애들 아빠한테 비싼 양주도 턱턱 사주던데. 아니, 어떻게 그게 동네 미용실 장사하는 사람 씀씀이야? 내가 물어봐도 세연이 그냥 웃기만 하던데 오빠네 혹시 복권이라도 당첨됐어? 아니, 뭐 투자해서 대박이라도 쳤어? 아이, 나도 좀 같이 알자. 치사하게 자기들끼리만 해먹기야? 세연이는 맨날 나한테 친자매니 영혼의 단짝이니 하더니 왜 이런 일엔 입을 싹 닦아? 제가 모른다고 대답하니 여동생은 나중엔 치사하다며 저에게 뭐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정말 저도 아무것도 모르는 걸 어쩌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날 퇴근하고 집에 온 아내에게 여동생과의 통화 내용을 말하며 물었어요. 당신 이번엔 갯돈 탄 것도 아닐 테고 적금들은 아직 해약 날짜 한참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 도대체 무슨 돈으로 그렇게 펑펑 쓰고 다녀? 당신 요즘 심지어 미용실도 주말은 이틀 다 쉬잖아. 진짜 나 몰래 복권이라도 당첨된 거야? 제가 숨도 쉬지 않고 다다다 쏘아붙이자 아내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뿐이었고 이내 아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 호호 웃으며 이렇게 대답했죠. 복권? 정말로 그런 거 당첨되면 나도 소원이 없겠다. 안 그래도 당신한테 얘기해 주려고 했었는데 사실 우리 부모님이 나한테 재산을 미리 증여해 주셨어. 한 살이라도 젊을 때 고생 그만하라고. 당신 깜짝 놀라게 해주려고 얘기 안 했던 건데 그새 아가씨가 말했네. 증여? 처가댁에 그렇게 돈이 많았어? 우리 대출금 다 갚고 신축 아파트까지 알아볼 정도로? 어? 뭐 이번에 가지고 있던 땅값이 올라서 비싸게 파셨대. 재개발이 확정됐다나 뭐라나. 그래서 말인데 이미 들어버려서 김새긴 했지만 그래도 내가 당신 차 제일 좋은 고급 세단으로 바꿔줄게. 지금 있는 차는 그냥 중고로 팔아버려. 뭐? 됐어. 게다가 고급 세단이 무슨 한두 푼인 줄 알아? 여보, 정말로 장인어른이 재산 증여해 주신 거면 우리 남은 대출금 갚고 그 돈 잘 모아두자. 정신축 아파트로 이사 가고 싶으면 우리 청약 당첨될 때까지 좀 기다리고, 어? 우리 사정에 우리 벌이에 목돈이 들어왔으면 그거 잘 모아둬야지. 이렇게 펑펑 쓸 생각부터 하면 어떡해? 여보, 사람이 태어나는 데는 순서가 있어도 가는 데는 순서 없다고. 어차피 한 번뿐인 인생 있을 때 즐겨야지. 아끼다 똥 된다는 말이 괜히 있는 줄 알아? 결국 아내는 다음날 자기 명의로 결국 고급 세단을 계약하고 왔습니다. 이후 출고된 차를 짜잔 하고 제게 보여주는데 정말 입이 떡 벌어져서 도통 제 입을 다물 줄 몰랐어요. 아내는 전날 제 이야기를 정말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더라고요. 이후에도 계속 사치를 부리는 아내에게 몇 번 더 화를 냈지만 그때 아내는 또 제게 이러더군요. 그때 아빠가 증여해준 돈으로 투자 좀 했어. 누가 좋은 정보를 줘서 그 투자 수익금이 꽤 나와서 쓰는 거야. 내 힘으로 직접 번 돈 내가 쓴다는데 왜 이렇게 날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야? 아내의 그런 모습은 동네에서도 점점 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아주머니들에게 소문을 들은 어머니께서도 제게 넌지시 물어보더라고요. 그렇다고 안 그래도 돈 문제로 아내와 자꾸 다투고 있다는 말을 차마 어머니께 드릴 수가 없어 저는 아내에게 들은 대로 그저 어머니께 장인어른이 재산을 미리 좀 증여해 주셨고 그 돈으로 아내가 투자를 한 것이 좋은 결과를 낸 것 같더라 하고만 말씀드렸죠. 그리고 아내는 언제부턴가 외박까지 일삼기 시작했습니다. 밤을 새고 아침이 되어서야
술에 잔뜩 취한 채 집으로 들어왔죠. 초등학생인 두 아들은 그냥 집에 팽개쳐 놓고 말이에요. 미용실 문은 언제부턴가 아예 자기 내킬 때만 가끔씩 열면서요. 도대체 뭘 하고 다니나 싶어 카드 내역을 살펴봤더니 웬걸? 카드 내역엔 온통 고급 일식집, 고급 한정식집, 술집, 또 술집이었습니다. 하루에 술집을 대체 몇 개나 다닌 건지 정말 한숨만 나오더군요. 당신 도대체 누구랑 그렇게 싸돌아다니는 거야? 애들 밥이며 공부는 하나도 챙기지도 않고 가정 있는 사람이 적어도 외박은 하지 말아야 할 거 아니야? 어째 애들 엄마라는 사람이 다음날 해가 뜨고서야 집에 들어오냐고. 아, 나 좀 내버려둬. 당신 얼마 벌어? 한 달에 세금 다 떼면 200만 원 초반대 남짓 벌어오면서 왜 이렇게 간섭인데? 나만큼 벌어올 거 아니면 그냥 나만 믿어. 알았어? 아, 정말 환장하는 줄 알았습니다. 아내는 거의 귀신 들린 사람처럼 돈을 쓰고 다니더군요. 나중엔 저도 그런 아내에게 웬만한 신경은 전부 꺼버렸어요. 그래, 자기 돈 자기가 쓴다는데 어쩔 거야. 화내봐야 내 머리만 아프지 하는 생각으로요. 그렇게 자신만만하던 아내는 또 언제부턴가 이상해지더군요. 아내는 점점 밖으로 나가지도 무언가를 사들이지도 않고 집에만 틀어박혀 있더니 마치 무언가에 쫓기는 듯 불안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자꾸 손톱을 물어뜯고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질 않나. 택배 기사가 집 초인종이라도 눌렀다 치면 괜히 수수라치게 놀라질 않나. 정말 옆에서 보고 있던 제가 다 불안해질 정도였어요. 당신 무슨 일 있어? 뭐가 문제야? 대체 왜 그러는데? 하지만 아내는 평소와 다르게 저에게 아무 말도 못하고 한동안 입만 꾹 다물더군요. 저는 아내가 한다던 투자가 뭔가 잘못됐나 싶어 내심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어요. 제가 세세한 내막을 잘 모르기도 했고 아내가 그동안 펑펑 써댄 돈이 정말 어마무시했으니까요. 그러다 저는 문득 불길한 생각이 들어 휴대폰으로 은행에 들어둔 적금 내역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불안한 예감은 한 채 벗어남도 없이 적중했어요. 두 개의 적금은 이미 모두 해지되어 온데간데 없더군요. 저는 불같이 화를 내며 아내를 채근했죠. 당신 이 돈 다 어쨌어? 어? 이건 우리 애들 위해서 들어놓은 적금이잖아. 돈 많다던 사람이 적금엔 왜 손을 대는데? 여보, 그게 아니고 사실 우리 아빠가 이번에 사고를 치셨대. 어디 잘못 투자했다가 원금까지 죄다 날리셨다고. 그래서 나 가진 돈 다랑 모자란 돈은 급하게 적금 좀 깨서 빌려드렸어. 어차피 아빠가 우리한테 재산 증여 미리 해주셨으니까 그 돈에서 좀 돌려드린다는 생각으로. 가족이잖아. 어? 뭐? 장인어른 돈 많이 날리셨대? 처가댁은 좀 괜찮아? 당신은 신경 쓸 거 없어. 괜히 친정에 연락하거나 하지 마. 당신이 아는 척하면 아빠 오히려 창피해서 고개도 못 드실 거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내가 그렇게 말했는데 어떻게 그 큰 돈을 나랑 한마디 상의도 없이 써? 나 당신이랑 부부 사이가 맞긴 맞아? 날 남편으로 생각하긴 하냐고. 제발 뭐라고 좀 하지 마. 나도 머리 아프다고. 그러던 어느 주말이었습니다. 아직 아들 둘 모두 잠에서 깨지 않은 주말 아침,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에 저는 잠에서 깼어요. 무슨 소린가 싶어 나가보니 거실에도 주방에도 그리고 그 어떤 방에서도 아내의 모습을 찾을 수가 없더군요. 그리고 식탁 위에 놓인 종이와 편지 한 장을 저는 뒤늦게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뭐야 이게? 그건 바로 아내가 남긴 편지 한 장과 협의 이혼 서류였어요. 깜짝 놀란 저는 황급히 아내의 편지를 읽어보았죠. 미안해 여보. 내가 당신한테 정말 죽을 죄를 졌어. 당신 나랑 더 오래 엮이면 평생 빚에 시달리면서 살게 될 거야. 당신이 지금은 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내가 당신한테 마지막으로 해줄 수 있는 의리고 선물이야.
편지를 읽은 전 불이 났게 집을 뛰쳐나가 봤지만 이미 아내는 온데간데 없더군요. 정말 이게 무슨 날벼락인가 싶었습니다. 아내 휴대폰은 줄곧 꺼진 상태였기에 저는 고민을 하다가 장인어른께 전화를 걸었어요. 그리고 장인어른과의 통화에서 저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죠. 장인어른은 애초에 투자를 말아먹은 적도, 아내에게 재산을 증여해 준 적도, 아니 재개발된 땅 같은 건 가진 적도 없었다더군요. 저는 벌벌 떨리는 손으로 장인어른에게 아내가 집을 나갔다는 말과 함께 그동안의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무척이나 놀란 장인어른은 자기도 아내가 갈 만한 곳은 전혀 알지 못한다고 말했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저는 닥치는 대로 전화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 통화들 속에서 저는 더욱 끔찍한 진실을 마주하고 말았죠. 아내가 이혼서를 남기고 집을 나갔다는 말에 제 여동생과 어머니는 기함을 하며 소리쳤습니다. 뭐? 어머니 연락 두절이라고? 이혼 서류까지 남기고? 아니, 그게 무슨 소리냐? 안 된다, 안 돼. 내가 어머한테 빌려준 돈이 장장 5천만 원이란 말이다. 뭐? 새언니를 왜 나한테 찾아? 안 그래도 오빠한테 내가 연락하려고 했는데 새언니 요새 내 전화 왜 이렇게 안 받아? 할 말이 있는데. 뭐? 새언니가 이혼하자고 하고 집을 나갔다고? 안 되는데. 나 애들 아빠 몰래 언니한테 6천만 원이나 투자한 거 아직 한 푼도 못 돌려받았는데. 아내는 제게 말도 없이 저 몰래 저희 어머니와 여동생에게 거금을 빌렸던 겁니다. 소름이 끼쳤어요. 제가 여태 한 입을 덮고 같이 살던 사람이 제가 알던 아내가 맞나 싶었죠. 그만큼 다른 사람들 입에서 나온 아내의 지난 행적은 너무도 낯설었어요. 알고 보니 어머니와 여동생은 제 아내가 한다던 투자에 숟가락을 올렸더군요. 한 몇 개월 전에 아내가 어머니와 여동생에게 자신이 하는 투자를 같이 할 생각이 없냐고 물어봤다더라고요. 자기만 알기 아까워서 고급 정보를 알려주는 거라고요. 투자를 1,000만 원만 해도 다달이 투자 금액의 10%씩을 챙겨주겠다는데 그걸 왜 마다하니? 이미 어머니 투자로 돈벌이가 꽤나 됐다는 건 동네 여자들도 다 아는 사실인데 게다가 주혁이 너도 나한테 그렇게 얘기해줬잖아. 아휴, 어쩐지 한 달만 2달만 하며 차일필 수익금 주는 걸 미루더라니. 그래도 한두 번은 약속대로 돈을 주길래 다른 사람도 아닌 가족이라 철석같이 믿었는데 아니 이게 무슨 날벼락이래니. 정말로 어멈 연락 안 돼? 저희 집안은 정말 발칵 뒤집혔습니다. 배신감에 치가 떨렸어요. 아내는 우리 가족에게 돈을 뜯어내고서는 그대로 짐을 싸서 잠적을 해버린 겁니다. 그날 저녁 여동생은 다음날 일이고 뭐고 죄다 팽개치고 저희 집으로 쫓아왔어요. 부모님은 이미 제게 전화를 받자마자 저희 집으로 달려오셨고요. 저는 아이들이 불안함에 떨까봐 걱정되어 아이들을 방으로 들여보냈어요. 그리고 우리는 최대한 작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었죠. 어떡해. 나 진짜 그 돈 날리면 남편한테 죽어.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어떻게 등쳐먹어도 가족을 등쳐먹어. 우리는 모두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저는 급하게 상사에게 보고해 일주일간의 휴가를 냈어요. 학교에서 돌아온 아이들은 부모님 댁에 맡기고 아내를 어떻게든 찾아 나설 생각으로요. 그리고 혹시 몰라 제가 모르는 대출이라도 있나 급하게 알아보던 와중에 더욱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죠. 저희 집 아파트는 아내와 저 공동 명의로 되어 있었는데 저는 제 동의가 없는 이상 아내가 집을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곤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제2금융권에서 몇 천만 원의 추가 대출을 받아냈었더라고요. 게다가 아내는 일찍이 미용실마저 외부 사람에게 팔아넘긴 뒤더군요. 미용실을 팔고 잔금을 모두 넘겨받은 바로 직후에 아내는 짐을 싸서 도망을 갔던 겁니다. 충격에 휩싸여 망연자실한 채
저는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도대체 제게 왜 이런 일이 생겼나 싶었죠. 그때 갑자기 저희 집 초인종이 미친 듯이 울리더군요. 그리곤 제가 누구냐고 묻기도 전에 누군가 저희 집 문을 사정없이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야, 박채희! 이년아, 너 집 안에 있지? 당장 문 안 열어? 저는 이번엔 또 무슨 일인가 싶어 다급하게 현관문을 열었어요. 그러자 남자와 여자들 몇 명이 잔뜩 화가 난 얼굴로 저희 집에 쳐들어오는 겁니다. 심지어는 신발조차 벗지 않고요. 뭐예요, 당신들? 어? 채빈이 어머니? 자세히 보니 몇몇은 저도 아는 얼굴이더군요.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은 모두 같은 동네 주민들이었어요. 제 아들 친구인 채빈이 어머니는 씩씩대며 제게 소리를 질렀죠. 당신 아내 어딨어? 어? 망할 여편네가 내 돈 떼어먹고 그렇게 연락도 안 받더니 이제 미용실까지 팔아먹어? 왜? 야반 도주라도 하려고? 당신도 한패지? 내 돈 내놔, 당장! 그게 무슨 소리예요? 돈이라뇨? 전 아무것도 몰라요. 지금 그 사람이 저희 가족 돈까지 떼어먹고 어제 잠적해버렸다고요. 웃기시네. 내가 또 속을 줄 알아? 야, 박채희, 너 어딨어? 화장실에 숨었어? 어?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대충 상황 파악이 되었습니다. 이 무서운 여자는 저와 저희 가족의 돈만 떼어먹고 도망친 게 아닌 동네 사람들에게까지 사기를 쳤던 거예요. 결국 저와 저희 가족은 모두 경찰서에서 조사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는 아내가 저지른 모든 일에 대한 정황을 알 수 있었죠. 아내는 투자를 하면 다달이 수익금을 10%씩 주겠다는 가머니설로 저희 가족보다 먼저 동네 사람들의 돈을 해먹었더군요. 게다가 알고 보니 아내는 동네 개모임의 개주였다고 하네요. 처음엔 갯돈을 떼어먹고 그 돈을 메꾸려고 한두 사람에게 사기를 치다가 약속한 수익금을 마련하려고 다른 사람에게 또 사기를 치기 시작한 겁니다. 돌려막기였던 거죠. 그렇게 큰 돈이 생기다 보니 갈수록 씀씀이는 해퍼지고 일은 하기 싫으니 미용실 문은 계속 닫게 되고 그러다 더 이상 돌려막기 할 사람이 없게 되자 초조해진 아내는 처음엔 저희 어머니를 속이고 그 다음엔 제 여동생까지 가머니설로 꼬여냈던 거예요. 아내 한 사람이 무려 수십 명의 사람을 절망 속으로 빠뜨려 놓고 만 겁니다. 다행히도 우리 가족은 전부 무혐의로 풀려났어요. 우리도 피해자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해야 했지만은요. 하지만 경찰서 근처에서 진을 치고 있던 피해자들 몇몇이 우리에게 달려들어 우린 또 한바탕 몸싸움을 벌여야 했어요. 이 사기꾼 놈들아, 내 돈 내놔. 그 돈 없으면 당장 우리 가족 길바닥에 나앉아야 된단 말이다. 저희 부모님은 결국 병원 신세까지 지게 되었어요. 다행히 크게 다치신 곳은 없었지만 특히 몸이 약했던 저희 어머니는 안정을 취하기 위해 이틀간 병원에 입원을 하시기까지 했어요. 그리고 저와 부모님은 살던 집을 처분했습니다. 우리도 사정이 넉넉하지 않았던 터라 모든 사람들의 돈을 갚을 수는 없었지만 피해자들 중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집을 처분한 돈과 가진 돈 대부분을 나누어 주었죠. 어머니께서 말씀하시길 그래도 우리의 가족이었던 사람이 벌인 일인데 가족이 되어서 그 일을 나 몰라라 할 수 있냐고 하시더군요. 집으로 돌아간 제 여동생은 매부에게 거의 이혼을 당할 뻔했습니다. 없는 살림에 겨우겨우 모은 그 거금을 자기 몰래 날려먹었다며 매부는 제 여동생에게 손찌검까지 했다네요. 애들 때문에 안 내쫓고 자기가 봐주는 줄이나 알라면서요. 여동생이 원망스러운 듯 엉엉 울며 전화로 제게 그 일을 이야기해 주는데 제가 무슨 염치가 있어서 매부에게 뭐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동생은 그 이후 겨우 이혼만은 모면한 채 그 집에서 숨죽이고 살게 되었죠. 아내는 어디로 꽁꽁 숨었는지 경찰들도 결국 아내를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처가에서도 아무도 아내의 행방을 몰랐어요.
그저 죄 없는 장인 장모님만이 저희 부모님 댁까지 찾아와 엉엉 울며 사죄를 하셨죠. 그리고 두 분 또한 집까지 작은 전셋집으로 옮기며 마련한 돈을 저희 부모님께 내미셨어요. 그 돈마저 우리는 피해자들에게 전부 나누어 주었지만은요. 결국 아내에겐 지명수배가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답답한 것은 아무리 아내가 도망을 갔어도 저 혼자서 협의 이혼서를 내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사실이었어요. 꼭 아내와 함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요. 그래도 다행히 저는 지인의 도움을 받아 공시송달이라는 절차를 밟아 이혼을 할 수 있었죠. 그건 행방불명된 배우자와 이혼을 할 수 있는 절차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길고 끔찍한 모든 과정을 거친 뒤에야 아내가 일으킨 모든 소동에서 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집을 판 우리 가족은 다행히 피해가 없었던 남동생의 도움으로 방 2개짜리 반지하 전셋집을 구할 수 있었어요. 게다가 원래 살던 동네에선 차마 얼굴을 들고 살 수가 없어 그곳에서 멀리 떨어진 동네로 이사를 왔죠. 아휴, 내가 이 동네에서만 30년을 넘게 살았는데 며느리 한 번 잘못 봤다가 이게 무슨 날벼락이니. 아이고. 그 동네를 떠나올 때 저희 어머니께서 어찌나 통곡을 하셨는지 모릅니다. 아직 어리긴 하지만 대강의 사정을 알고 있던 저희 아들들 또한 자기 할머니를 따라 눈물을 뚝뚝 흘렸고요. 이후 저는 쉬는 날마다 전국 방방곡곡 전 아내를 수소문하고 다녔지만 결국은 그 여자를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하늘로 솟은 건지 땅으로 꺼진 건지 그 여자는 정말 머리털 하나 보이지 않고 꼭꼭 숨어버렸더군요. 그렇게 1년 반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났습니다. 우리 가족은 매일같이 침울한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아버진 매일같이 술을 드시고 어머니는 알아 누우셨고요. 잔뜩 어두워진 집안 분위기에 중학생이 된 첫째와 초등학생인 둘째도 항상 집에서는 어른들의 눈치를 살폈죠. 여동생은 남편의 눈치가 보여 우리에겐 전화 한 통도 제대로 하지 못했고요. 이 모든 일이 다 저 때문인 것 같아 저는 하루하루를 죄책감에 갇혀 살아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큰 마음을 먹고 며칠 휴가를 내어 울릉도 여행을 계획하게 되었어요. 울릉도에 가자던 제 말을 들으신 어머니는 눈이 동그래져서는 제게 물으시더군요. 갑자기 웬 울릉도야? 그냥요. 올해 어머니 칠순이시잖아요. 이럴 때 핑계 삼아서 가족 여행 가고 그러는 거죠. 어머니 아버지 두 분 다 평소에 울릉도 한번 가보고 싶다고 노래 부르셨잖아요. 울릉도 갔다가 배 타고 독도도 들어가 보고 해요. 우리 거기서 그동안 불행했던 기억 모두 내려놓고 와요. 새롭게 시작하자고요. 언제까지 이렇게 다 같이 침울하게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우리 가족은 울릉도로 2박 3일간의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비록 기상 여건 때문에 독도행은 포기해야 했지만 울릉도의 경치를 보는 것만으로도 속이 뻥하고 뚫리는 듯 했어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처음으로 떠난 여행이기에 저희 부모님도 아이들도 오랜만에 활짝 웃는 모습을 보였죠. 그 모습을 보고 저는 이번 여행을 오길 정말 잘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기 위해 떠난 그 여행에서 저는 그토록 염원하던 일을 맞닥뜨리게 될 줄은 정말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채널에 사연을 보낸 것도 바로 그 여행에서 일어난 일을 이야기하기 위해서였어요. 여행 이튿날에 우리 가족은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해 한 식당을 찾았습니다. 식당 앞에선 직원처럼 보이는 한 여자가 수족관에서 물고기를 건지려 하고 있더군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치려는데 갑자기 저희 어머니께서 제 팔을 황급히 흔들고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어머니 입에서 나온 말은 저를 정말 깜짝 놀라게 만들었어요. 예, 주여가, 저기 저 여자 좀 봐라. 저기 물고기 뜰채로 뜨고 있는 여자. 저거 그년 아니니? 네 인생, 우리 가족 인생 다 망치고 도망가. 네 마누라 말이야. 어머니의 말에
저는 재빨리 눈을 비비고 다시 그 여자를 천천히 뜯어보았어요. 어머니 말씀이 맞았어요. 그 여자는 바로 우리 가족뿐만이 아닌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망치고 도망간 제 전 아내였던 겁니다. 순식간에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재빨리 그 여자에게 달려가려는 순간이었죠. 만내 전연! 저는 나이가 70인 저희 어머니의 달리기가 그렇게 빠를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어머니는 저보다 먼저 총알처럼 그 여자에게 달려가더군요. 그리고 그 여자가 고개를 미쳐 어머니에게 돌리기도 전에 어머니는 손바닥으로 그 여자의 얼굴을 아주 세차게 내려치셨어요. 아! 당신 뭐야? 뭐긴 뭐야? 너 때문에 내 신세, 내 자식들 신세까지 다 망친 불쌍한 노인네지.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더니 내 아들이 그렇게 찾아 헤맬 땐 코빼기도 안 보이던 년이 여기 숨어 있었네. 어머니. 어머님이라고 부르지도 마. 난 너 같은 며느리 둔 적 없어. 내 돈 내놔. 내 돈 내놓으라고. 어떻게 인두껍을 쓰고 그렇게 파렴치한 짓을 저지를 수 있어? 어? 네 남편, 네 아들들 인생까지 나락으로 떨어뜨려 놓고 지금 여기서 생선이나 퍼올리고 있냐? 아주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여자의 머리를 다 뜯어 놓을 것처럼 그 여자의 머리 끄덩이를 잡고 놔주질 않았어요. 깜짝 놀란 저도 아버지도 우선 어머니를 붙잡고는 말릴 정도로 말이죠. 어머니, 우선 진정 좀 하세요. 그것 좀 놓으시고요. 어머니 손만 더러워져요. 어머니를 떼어놓는데 성공한 아버지는 어머니의 허리를 꼭 붙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엄청나게 씩씩대고 계셨고요. 저는 싸늘한 눈으로 잔뜩 겁에 질린 그 여자에게 말했어요. 야, 얼굴 좋아 보인다. 뭐? 이혼이 네가 주는 선물이야? 할 거면 제대로나 하든가. 내가 너랑 호적 정리하려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그리고 너만 그렇게 홀라당 떠나버리면 다야? 네가 한 짓거리들 때문에 우리 가족이 지난 1년 반 동안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모르지? 우리뿐만 아니라 네 부모님들까지 집 팔고 가진 돈 싹싹 긁어 모아서 피해자들한테 갚아줬어. 네가 사기친 돈을. 네 아들들은 학교에서 왕따 당하고 전학 가서도 잔뜩 기가 죽어서 기 한 번 못 펴고 살고 있어. 제 아빠, 제 할머니, 할아버지 눈치만 보면서 바로 엄마 같지도 않는 너 때문에. 여기 네 새끼들 봐봐. 얼굴 상한 것 좀 보라고. 그제야 그 여자는 멀찍이 떨어져 있는 아이들에게 얼굴을 돌리더군요. 그리고 뻔뻔하게도 그 여자는 눈에 눈물이 고인 채 아이들에게 말했어요. 얘들아, 잘 있었어? 잘 있었냐고요? 아는 체 하지도 마세요. 저도 엄마라고 부르기 싫어서 아는 척 안 하는 거 안 보여요? 중학교 1학년인 큰아들은 증오스러운 눈으로 그 여자를 노려보았습니다. 그 모습에 그 여자는 기가 막히게도 눈물을 뚝뚝 흘리더군요. 기가 찬다 정말. 네가 울긴 왜 울어? 그런 일 버려놓고 도망칠 때 애들까지 버린 거 아니었어? 그럼 자기 엄마가 저지른 일 때문에 곤욕이랑 곤욕은 다 치른 애들이 오랜만에 만난 엄마를 보고 얼싸안고 울기라도 할 줄 알았냐고. 그때였습니다. 식당 안에서 앞치마를 두른 50대 중반 정도의 남자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나오더군요. 그리고 그 남자의 입에서 나온 말은 우리 가족에게 2차적으로 또 충격을 안겨주었어요. 여보, 무슨 일이야? 헛웃음이 나왔죠. 자신의 원래 가정은 잔뜩 파탄내고 도망간 주제에 그 여자는 이 외진 곳에서 그것도 도망친 지 1년 반 만에 새 살림을 차리고 살고 있었던 겁니다. 대단하다 대단해. 그 사이에 살림도 차리셨어? 당신 뭡니까? 왜 남의 영업장 앞에서 소란이에요? 계속 소란 피우면 저 경찰 부릅니다. 여보, 당신 아는 사람들이야? 이 여자가 어떤 여잔지 알 리가 없는 그 불쌍한 남자는 도리어 제게 호통을 치더군요. 저는 혀를 끌끌 차며
그 남자에게 말했죠. 경찰이요? 부르실 필요 없어요. 제가 부를 거니까요. 여보세요? 거기 경찰서죠? 저는 곧바로 경찰서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전 아내가 황급히 제 손을 낚아채 통화 종료 버튼을 누르더군요. 아이씨, 뭐야? 여보, 내가 잘못했어. 정말 미안해. 그 돈 내가 갚으려고 했어. 지금도 봐. 그 돈 얼른 갚으려고 여기서 열심히 일하고 있잖아. 제발 나한테 기회를 줘. 어? 여보? 네 여보 저기 있잖아. 왜 나한테 여보라고 그래? 저는 매달리는 그 여자를 매몰차게 팔에서 떨쳐냈어요. 그리고 우리의 모습을 본 아내의 새로운 남자는 황당한 표정으로 말하더군요. 여보? 뭐야 이 사람? 당신 전 남편이야? 당신 결혼했었어? 에휴, 이 봐요. 당신 걸려도 한참 잘못 걸렸네요. 이 여자 지명 수배자예요. 가족 돈뿐만 아니라 동네 사람들 돈까지 다 떼어먹고 홀랑 튀어버린 악질 중에 악질이라고요. 네? 그리고 저는 이번엔 버둥거리는 그 여자를 한 손으로 못 움직이게 잡은 채 다시 경찰서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 여자는 옆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말했어요. 거기 경찰서죠? 제가 여기 지명 수배자 한 명 잡고 있는데요. 여기 울릉도에 있는 식당이에요. 빨리 좀 와주세요. 그러자 그 여자는 이번엔 제 손을 거세게 뿌리치곤 다시 새 남편에게로 달려가 매달리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이 얼마나 다급해 보이는지 너무 한심해서 헛웃음이 다 나오더군요. 아유, 여보, 저 사람 좀 알려봐. 어? 내가 나중에 다 설명해 줄게. 당신 아내 지금 경찰이 그냥 잡아가게 둘 거야? 우선 나 좀 도망치게 해줘. 어? 대체 뭔 죄를 지었길래 경찰한테 쫓기기까지 해? 당신 대체 뭐야? 그 남자는 혼란스러운 표정이었지만 그래도 본능적으로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건 알겠던지 끝까지 난리를 치는 그 여자의 팔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더라고요. 게다가 저희 어머니께서도 혹시 그 여자가 도망갈까 싶어 얼른 그 여자의 멱살을 붙잡으시더군요. 도망가긴 어딜 가려고? 너 잡으려고 우리 아들이 주말마다 쉬지도 못하고 얼마나 개고생했는지 알아? 너 같은 건 평생 콩밥 좀 먹어봐야 돼. 아, 진짜 왜 이래요? 놓으시라고요. 당신도 좀 나. 다들 단체로 약이라도 먹었어? 나한테 왜 이래, 왜? 놓긴 몰라. 어디 너도 감옥 가서 눈에 피눈물 좀 흘려봐라. 우리 가족 신세 다 망쳐놓고 너만 잘 먹고 잘 살 줄 알았다면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야, 이 우라질 거사. 그 여자는 마구 몸부림을 치다가 결국 저희 어머니가 휘두른 손에 뒤통수를 퍽 하고 몇 대 맞고서야 조용해졌어요. 어느새 식당 안에 있던 사람들과 주위 사람들은 모두 무슨 일인가 싶어 우리를 애워싸고 구경을 하고 있었고요. 뒤늦게 사람들의 시선을 알아챈 그 여자는 두 손으로 자신의 얼굴을 가리더군요. 그렇게 파렴치한 짓을 저지른 여자도 한 점 정도의 부끄러움은 알고 있었나 봅니다. 그렇게 그 여자는 결국 출동한 경찰들에게 신원 조회를 받은 후 경찰서로 연계되었어요. 그때 함께 경찰서로 간 저는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그 여자가 그렇게 꽁꽁 숨어 있을 수 있던 건 다름 아닌 자신의 쌍둥이 동생 덕분이었던 겁니다. 전 아내는 쌍둥이 동생인 척하며 정체를 숨기고 다녔더군요. 어디서 났는지 동생의 예전 신분증을 가지고 다니며 말입니다. 사진을 보니 최소 20년은 더 되어 보이는 게 아마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 시절 동생인 척할 때 가지고 다니던 예전 신분증인 것 같더라고요. 게다가 그 여자는 마치 자기가 피해자라도 되는 양 엉엉 울며 이러더군요. 저도 알고 보면 피해자예요. 예전에 친하게 지내던 술집 언니가 저한테 똑같은 수법으로 5천만 원이나 뜯어서 도망갔다고요.
그래서 그때 진비 메꾸려다 보니까 저도 하는 수 없이 갯돈에다 손을 대고 다른 사람한테 사기를 치게 된 거예요. 잡아가려면 그 언니 먼저 잡아가야죠. 왜 저한테만 이래요? 그 말을 듣고서야 어렴풋이 전 아내가 이야기했던 미용실 단골이라는 그 술집 여자가 생각났어요. 모든 불행의 시작은 바로 그 여자에게서 시작되었던 거더군요. 전 아내는 자신이 당한 대로 똑같이 다른 사람들에게 모방 범죄를 저지르고 다녔던 거죠. 저는 아내에게 한마디를 남기고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네가 피해를 입었으면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줘도 돼? 그때 차라리 나한테 솔직하게 말했어야지. 그럼 너도 이 정도까지 추악해지진 않을 수 있었잖아. 아니, 또 모르지. 넌 원래 이런 사람이었는데 그때를 계기로 본 모습을 찾은 건지도. 야, 박채희. 피해자인 척 굴지 마. 너처럼 똑같이 피해 입었어도 혼자 속 문드러져 가면서 참고 견디는 사람도 많아. 우리 가족만 해도 마찬가지고. 그게 정상이야. 그게 사람이라고. 두 번 다시 우리 가족 앞에 나타나지 마. 나는 내 아들들도 이제 정말로 넌 이 세상에 없다고 여기고 살 거니까. 넌 감옥 가서 죄값 치르면서 제발 사람부터 돼서 좀 나와라. 그래야 다시 사회에 나와서도 다른 사람들한테 똥물 안 튀기고 살지. 뒤를 돌아서 그곳을 나오는데 뒤에서 서럽게 흐느끼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그 여자를 잡았어도 우리 가족에겐 잃어버렸던 돈이 들어오지도 갑자기 온 가족에게 활기가 찾아오지도 않았죠. 그저 남은 건 적어도 우리 가족을 이렇게 만든 여자를 찾아 복수했다는 거, 그 사실 하나였어요. 그렇게 2년이란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여자는 지금 실형을 받고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라고 해요. 저는 구태여 아이들에게 그 이야기를 해주진 않았습니다. 어느 날은 큰아들이 제게 그러더군요. 아빠, 저는 정말로 엄마라는 사람 죽었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렇다고 세상에 화를 내지도 비뚤어지지도 않을 거고요. 누구 좋으라고요? 전 앞으로 공부도 열심히 하고 바르게 잘 자라려고 노력할 거예요. 동생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도울 거고요. 그러니까 너무 저랑 동생 걱정은 하지 마세요. 눈물이 났습니다. 누굴 닮아 아직 중3밖에 되지 않은 애가 이렇게 착하고 어른스러운지요. 그런 아들 덕분에 요즘엔 저도 그리고 저희 부모님도 조금씩 힘을 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선 최근에 술을 끊으셨고요. 그리고 작은 아파트 단지에서 경비 일을 시작하셨죠. 술만 먹으며 골병 들기 기다리는 것보다 가족들을 위해 나가서 푼돈이라도 벌어야겠다고 말씀하시면서요. 그리고 그런 아버지를 보며 어머니 또한 기운을 많이 차리셨습니다. 자신도 집안에 가만히 있지 말고 동사무소의 노인 일자리라도 신청해 보겠다고 말씀하시더군요. 그래서 저는 신청 시기가 오면 제일 먼저 알려드리겠다고 어머니께 말씀드렸죠. 요즘 우리 가족은 웃기지 않아도 일부러 더 크게 웃어보기도 하고 없는 살림에서나마 한 번씩 싼 고기라도 사서 가족 파티를 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비록 가난하지만 웃으며 열심히 살다 보면 분명 우리 가족에게도 좋은 날이 생길 거라고 굳게 믿으면서요. 왜 유명한 말도 있잖아요.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어서 행복한 거라는 명언 말입니다. 저에게 일어난 이런 끔찍한 일이 정말 자신에게 일어날 거라고 여기는 사람은 예전의 저를 포함해서 정말 많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세상의 모든 불행이 꼭 저 자신을 피해서만 찾아오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일이 정말 있다는 걸 많은 분들께 알려드리고 많은 분들이 항상 경각심을 가지셨으면 싶어서 이렇게 긴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고생 끝에 낙이 오고 비 온 뒤에 땅이 더 단단해진다지만 이런 모진 일을 겪기보단 미리 예방하는 것이 100배는 나을 테니까요. 그럼 제 불쌍한 사연은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저희 가족에게 꼭 희망의 빛이 찾아들길 응원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그 작은 한마디가 우리 가족에겐 분명 커다란 힘이 될 테니까요. 그럼 모두 행복한 매일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